남북 관계가 좋아지니까 오른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재난에 위험하다고 해서 집값이 낮은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강남인 거죠. 그렇죠. GTX는 저는 과대평가돼 있다 보고 1, 2기, 3기 신도시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근데 서울 지역이 들뜰 필요는 없는 거다. 북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남북 관계랑 부동산 상관관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북한과 가까운 곳의 집값은 실제로는 좀 어떤 편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나중에 누군가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과 가까운 지역의 집값은 굉장히 뭐 오를 수 있다고도 하던데 그건 뭐 실제로 희망사항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통일이 100년 내로 안 될 거라고 보고요. 통일은 문제가 아니라 외교 관계를 맺어야죠. 네. 이번에 현대 현정은 회장이 북한 간다 그랬더니 북한 외무성이 반대 성명을 냈죠. 북한은 이미 남한을 외국으로 봐요. 외무성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자꾸 통일부라고 하면서 자꾸 끈적끈적하게 가고 있는 건데 심플하게 국가 간으로 가면 차라리 낫습니다. 대사가 교환하고 우리가 북한을 못 가는 거는 분단돼서가 아니라 북한이 이상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일본하고 통일이 안 돼서 일본 못 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상 관계면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위의 정세가. 근데 그런 중에도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북한의 대남 전략 및 세계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 북부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작성한 지도인데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을 탱크로 공격한다든지 하는 전략은 안 취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핵으로 위협도 하고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키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취했고 그래서 그 비대칭이라고 하거든요. 비대칭 전략. 나머지 돈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현재 북한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 지역을 개발을 못했던 이유는 대규모 탱크 공격을 해올 때 방어하기 위해서인데 미사일로 날라오면 사실은 관계없잖아요. 경기 북부든 남부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나 군부는 야금야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노씨 대통령 때 올렸는데 하나가 일산신도시. 여기는 노태우 대통령 본인이 근무했던 사단 자리예요. 일산신도시 자체가. 그거를 군부를 설득해가지고 밀어내고 지은 게 일산신도시. 그리고 인천공항. 여기는 만약에 북한이 전면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많이 만들면 안 되는 데입니다. 너무 가까워요. 근데 저는 일산하고 인천공항 만드는 거 보고는 사실 저는 한미 양국이 북한에 침공 없다고 보는 건 생각했었어요. 이때부터. 너무 가까우니까. 가까운데 여기 만든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구나. 네. 도발은 있지만. 그리고 고향도 고향인데 파주는 정말 이제 작전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운정을 만들었네요. 이거는 급이 다른 겁니다. 경기 서울 사람들한테는 고향과 파주는 감각이 달라요. 파주는 옛날 사람이 거의 못 사는 곳이었어요.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한 데가 파주였습니다. 파주 바로 위에 북한이잖아요. 바로 북한이죠. 심지어 파주에 장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원래 장단군이라고 따로 있다가 북한에 땅 뺏기고 조금밖에 안 남아서 파주에 들어온 데라 파주 전체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근데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GTX까지 놓겠네요. 놓는다고 하네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북한군이 GTX 타고 서울 침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중요하죠.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이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네. 바로 북한이에요. 이게 원래 구미 갈 예정이었습니다. 구미 국가산단의 4단지 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구미 측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LG가 삐졌다. 근데 그것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에 만들고 싶어 했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군부를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구미 갔죠. 반도체가 어떻게 북한 쪽에 있습니까? 한국의 핵심인데. 근데 이게 여기 가도 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2번 김포도. 김포가 여러분들께 어떤 관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포도 군사지역입니다. 그래서 김포 한강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이하고 F를 제가 구분해놨죠. 네. 원래는 초기 단계에 김포 한강 1신도시 만들 때 이와 F를 함께 개발하려고 그랬어요. 삼각형으로. 근데 F지역이 군사지역이라서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돼서 개발하다 보니까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집값도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 요즘 시끄러워서 서울 지하철을 연장하려고 그러는데 이 왼쪽 오른쪽 동그라미 중에 어느 쪽이 우선할 거냐가 서로 싸우기도 해요. 집값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F도 개발해서 한강 제2컴퓨터 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움직임이 최근에 있습니다. 이거랑 5호선 연장이 같이 연결되고 합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전략이 바뀌는데 대응해서 네. 남한 측이 그동안 그러니까 비워뒀던 공간이었던 데로 점점 올려가는 과정이라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운정이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리스크보다 시험질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오르냐, 얼마나 사람이 차냐가 그런 긴장관계의 완화 정도로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부자들은 강남에 살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진짜 부자들은 강남 말고 다른 곳에 산다면서요. 완전 찐 부자들. 여전히 성북동, 이태원, 한남동이죠. 성북동, 이태원, 한남동이요. 이태원이요? 유엔빌리지. 이태원 쪽, 예. 이태원이라는 게 좀 이태원, 한남동이 사실 좀 붙어 있으니까. 여러 이태원이 있죠. 보광동 쪽에 일부 지역, 외국 공간 많은데, 네. 용산 미군기 쪽, 여기 주한 이라크 대사관 많이 있네. 카자흐스탄, 이란, 이슬람. 여기가 일명 도둑촌이었어요, 별명이. 보광동이 좀 가난한 동네인데, 여기만 부촌이 있다 그래서 다 도둑놈들이라고 할 정도로 부자 동네였고, 네, 네. 근데 지금도 공간 많고,
그리고 유엔빌리지 쪽도 있고, 아니, 어딨냐. 유엔빌리지, 여기. 네. 한남 더일 이런 데들. 네. 유엔빌리지라 부르죠. 왼쪽에 예. 있고. 요 라인들이 있고, 하나는 여기 또 일부 지역. 대사관들이 있는데, 이쪽에. 아, 예. 예. 여기 하얏트 서울 왼쪽편. 그렇죠. 큰 저택도 있는데. 여기 이태원이잖아요. 거기는 왜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부자가 왜 있냐고 여쭤보신다면 이제 보여드릴 게 하나 있죠. 네. 여기가 전통적인 부촌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행정의 연속성이자 이제 관성인데 1939년에 만들어진 경성부의 문건입니다. 보면은 이태원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가 처음 나왔던 시절이에요. 한남 토지구획 정리지구 현황 및 계획평면도. 이 구조가 지금 그대로 여기 실현돼 있어요. 네. 이때 구조 남아있고 이때 이걸 만든 이유가 여기 북쪽이 남산 끼어가 이제 강북이거든요. 사대문. 여기 살던 일본인 부자들이 살 수 있는 전원주택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개발했고 그때 만들어진 전원주택지, 부촌제 전원주택지로서의 위치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녹사평 그 근처. 지금 진짜 부자는 여기 살죠, 여전히. 여긴 또 유사시에는 도망가기도 쉬워요. 한강 근처에 넘어가지고. 그럼 성북동에는요? 성북동은 예전부터 조선인의 부촌이었습니다. 성북동 비둘기. 그것을 상징하는. 아, 그리고 거기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거기 재밌는 지명이 하나 있어요. 꽁의 바다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북동 13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보실 일 없는 지역인데 어디냐면 여러분 보시기 쉽게 4호선 동대문 지나서 한성대 입구, 네. 이른바 성북동 간송미술관 입구한 북쪽에 이런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길상사 있고 독일 연방공화국 대사관도 있고 네. 여기가 주택 단지예요. 네. 그래서 꽁의 바다마을이라 불러요. 꽁이 바다처럼 이게 다닐 만큼 한적한 곳이라고. 여기가 일제 때부터 전통적인 부촌이었어요. 조선인이 살 수 있는. 그럼 지금도 여기가 부자분들 요즘 많이 계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왜요? 여기는 뭐 일반인이 지금 이제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관광지도 아니고 이제 뭐 사실 그러니까. 한강에 가까운 뭐 한남동이 이태원도 아니고. 거기 이태원 쪽은 그쪽은 일본인들의 부촌 지역이고 네. 여기 조선인들의 부촌 지역이죠. 네. 조선인들은 식민지 때도 이쪽에 살았어요. 동북 쪽에. 근데 지금도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관성인 거죠.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만 부촌이 아니에요.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한번 부촌은 완전 안 옮기는 겁니다. 아 근데 성북동이라든가 예. 이태원에 그리고 한남동 제가 가보면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게 우리 일반 분들은 네. 지하철이 근처에 있고 이 집값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건 이른바 서민인 거죠. 아 그러니까 GTX로 따진 자체가 서민인 거예요. 네. 이분들 눈에는. 이분들은 사실 운전을 본인이 하지도 않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탈 일도 없으니까 그렇죠. 지하철이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거고.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서로 알고 지내고 있고. 이 상상을 우리 못 하는 거죠. 지금도 어쨌든 그러면 제일 부촌 확실한 거는 이태원, 한남동, 성북동. 가보시면은 이런 식의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봤습니다. 앞에 관리실이 있어요. 맞아. 제가 허락받고 찍었는데 꽁해바다 경비실이라고. 일반인이 못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부자들은 원래 격리되는 걸 좋아합니다. 산 꼭대기에 딱 주머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은닉성, 비닉성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보면 이런 멋진 뷰가 펼쳐진 이런 부촌들이 있는. 여기는 제가 사진 찍은 데는 시무장이라고 나름 요 동네 관광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본 꽁해 바다 마을은 이래요. 딱 보면 부촌이잖아요. 혹시 성북동이 사실 청와대랑 좀 가까웠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긴 그렇게 가까운 곳은 여긴 아닙니다. 가깝지 않나요? 예, 아닙니다. 청와대는 이쪽이고 청와대는 이쪽이고 네. 좀 한참 가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쉽게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사진 보여드리면은 역시나 이 계획하고 맞물리는 건데 제가 이 책의 앞에서 식민지대 도시계획 얘기를 한 게 딴 게 아니라 그 동네가 왜 그런가라는 걸 이해하려면은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38년에 만들어진 도시계획도인데 영등포를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거랑 영등포의 미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막 이런 것들 그림도 있고 이게 이제 성북동입니다. 지금 이 구조 그대로 있고 성북구청이 이 근처에 있는데 지하철 4호선 이렇게 오고 있고 옛날엔 전차 종점. 이 넘어가 미아리 공동묘지 이쪽이에요. 근데 이 너머에 만들어진 새로운 전원주택지가 지금의 꽁이바다 이쪽인 겁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통적인 부촌이었죠. 서울 다대문이 유일한 핵심 지역일 때 출퇴근하기도 멀지 않고 이때로서는 이제 전차를 타든 뭐 마차를 타든 우마차를 타든 인력거를 타든 편한 곳이고 그러면서도 택지 개발 지구가 근처에 있어서 생활 환경도 좋고 그런 곳이었던 거죠. 이때 만들어진 질서가 강남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남은 사람도 있다. 아, 재밌네요. 박사님과 이 부동산 어떻게 보면 지배라든가 땅에 대한 이야기 들으니까 이 역사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량리가 이 보면은 예전에 중심지들이 있거든요. 왕십리, 청량리, 영등포 이런 데들이 차츰 개발되어 가는 흐름이 일제 때 너무 빨리 개발되다 보니까 그뒤에 손을 못 댄 거예요.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 아시겠지만 역세권 주변이 개발이 어렵잖아요. 이해관계 복잡해서. 청량리 588이라 불렸던 지역, 이른바 성묘의 직결지, 거기 조그만 땅에 주인이 300명이었다고.
몇 겹으로 겹쳐가지고 그거 풀어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관계.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낸 게 신길 뉴타운이고 네. 왕십리 뉴타운이고 네. 기름 뉴타운 그리고 이제 총량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네. 그 다음 단계가 어디가 생각해 보는 것도 네. 예를 들어 상도라든지 네. 상도가 경성부가 만들어낸 마지막 신도시라 그런 것들이 저는 다음 순서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박사님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요 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집값, 땅의 가치를 읽어내는 5가지 시선이라는 게 있던데 요거 5가지만 핵심만 좀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여기 잘 정리해 주셔서 네. 읽어드리면은 처음엔 국가 정책이죠. 그 국가가 세종을 만들기로 했고 네.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계획을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건 제 정확히는 이제 적어놨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해하시면은 왜 요 동네가 비어있는데 집값이 비싼가? 여기가 사람이 왜 몰리는가를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그냥 지금 업자가 말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부산 업자에 속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다는 거. 네. 하나는 안보 문제인데 특히 군부대 이전 문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절대. 수원 군공항, 네. 대구 K2. 대구 K2라고 이제 오래된 네. 미군 공항이 있는데 네. 옮기기로 했어요. 이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됐는데 그쪽 분들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들었는데 원래는 10년 얘기하는데 7, 8년까지 땡기겠다. 네. 근데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30년까지 보더라고요. 이게 확정된 게 이 정도입니다. 네. 근데 수원 성남 군공항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끌 겁니다. 라는 거. 그리고 적경지역 투자도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니까 오른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세 번째, 재난 문제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재난에 위험하다고 해서 집값이 낮은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강남인 거죠. 그렇죠. 네 번째, 교통. GTX 말씀드렸습니다만 GTX는 저는 과대평가돼 있다 보고 네. 그렇다고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특히 1, 2기, 3기 신도시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네. 근데 서울 지역이 그 업자들이 말한다고 들뜰 필요는 없는 거다. 네. 그 재개발 핵심 지역은 저는 최대한 임대주택 많이 만들어내고 네. 세대당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다양한 평수를 만들어내서 최대한 많은 인구가 서울이나 경기도든 자기 원하는 지역에 살 수 있게 하고 네.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층위의 여러 계급,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살 수 있는 섞여 살아야 그 도시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단일하면은 그 도시는 죽어요. 그게 제 기본 믿음이기도 하고 그게 서울이나 경기도나 대도시에서 반영되길 바랍니다. 네. 이 책의 부제가 인문학자가 직접 고른 살기 좋고 사기 좋은 땅인데 사실 2023년 지금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기 좋은 아파트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살기 좋아도 나중에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으면 안 사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살기 좋고 사기 좋은 땅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뭔가 하시고 싶은 멘트 하나 정도 있을까요? 살기 좋은 땅은 기본적으로는 대단히 개인적입니다. 개별적이고. 네. 근데 그것과 사기 좋은 땅을 같이 가시면 좋은데 그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그거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었고 사실은 이 책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어디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접근할 때 방식이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살기 좋은 게 정해지면 거기부터는 경제 논리로 가시되 이제 오를 곳이란 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서 이미 저성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속에서는 오를 곳이란 것보다는 내가 덜 오르더라도 속 편하게 살겠다라는 데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 본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찾으실 때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네. 결국은 저는 인문학자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개별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라. 네. 저 이 책 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 사면 됩니까?를 말하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네. 극단적으로 사기 나쁜데 살기 좋은 곳은 서울의 풍납동입니다. 풍납토성 안에 있는 지역은 지금 증개축이 안 돼요. 거기는 결국은 역사공원이 될 거라서 한성백제 왕성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제 낡으면 헐어요. 주민은 빠지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주차장과 공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근데 집값이 오를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과 사기 좋은 곳이 다르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세상을 봐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사기 좋은 곳만 찾는 시대에 살기 좋은 곳도 한번 고민해보면 그렇죠.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사기 좋은 곳만 사시다 보면은 네. 가족 중에 누군가 불행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블로그 코멘트인데 네. 어떤 분이 신도시 쪽에 아파트에 들어갔대요. 네. 역사권이라 하는 곳이에요. 10분이에요. 딱 그 거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 부부는 다 자차로 다녀요. 그래서 몰랐는데 따님이 너무 괴로워한다고. 10분 거리의 역사권 역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가 빙빙빙 돌아서 신도시 그 있잖아요. 돌아서 40분에 한 대 오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는 자기는 진짜 몰랐다고. 근데 제 책 보고 알았다고. 그게 문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내가 문제인 걸 몰랐던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저도 오랜만에 늘 부동산 이제 전문가분 모시고 집값 전망하고 앞으로 언제 사고 언제 떨어지고 이런 거 물어봐서 뭐 그런 것도 재밌었지만 물론 재밌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뭔가 여러 인문학적인 이야기 교양적인. 네,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다 생각 들었습니다. 조만간 또 박사님과 새로운 부동산 그리고 땅과 관련된 인문학 콘텐츠로 또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김시덕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